없었다. 그녀에게는 민호 하나면 충분했다. 작은 생선 접안에서 시작해 이제는 시장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게를 운영하기까지 그녀는 온 힘을 다했다. 하루하루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민호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민호는 그녀의 자랑이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머리도 좋았다. 집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그녀는 아들에게 그동안 애써 모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 서울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전화도 뜸해졌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날 그녀가 생선 가게에서 손질을 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물기가 남은 손을 급히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1년 넘게 사귀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아들이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미소 지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서울에서 자랐고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순간 김정숙 여사는 걱정이 되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 서민 가정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지원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꼭 엄마를 뵙고 싶어 해? 결국 민호는 그녀를 부산으로 데려와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날 새벽 김정숙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했다. 민호가 서울로 간 뒤로 집은 한층 더 적막해졌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으면 했다. 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설레면서도 긴장되었다. 오늘은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오후가 되어 초인종이 울리자 그녀는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환하게 웃는 민호와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한지원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나온 듯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김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첫 순간부터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원은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김정숙 여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호와 있을 때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질문에는 형식적인 반응만 보였다. 심지어 몇 번이고 시계를 힐끗힐끗 바라보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면 낯선 환경이라 어색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친밀할 수는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 민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따로 있어.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우리 몇 달 후에 결혼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언젠가 올 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눈앞에서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었다. 그래, 행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3달 전 약혼식 이후 민호와 지원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김 여사는 이른 시간에 도착해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로 지원은 단 한 번도 전화를 걸거나 안부를 묻는 일이 없었다. 결혼식 준비도 대부분 민호와 신부 쪽 가족이 주도해서 진행했고 김 여사는 마치 아무런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김 여사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민호는 그저 위로하듯 지원이 모든 것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직접 준비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하객 대부분은 신부 쪽 사람들이었고 부산에서 올라온 김 여사의 친척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분위기를 지켜볼 뿐이었다.
서울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다. 지원이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자 하객들은 모두 박수로 환호했지만 김 여사는 며느리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차갑다는 걸 알아차렸다. 민우는 그런 지원의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서운한 눈빛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고 오로지 아내와 장인어른 측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모습만 보였다. 예식이 끝난 후 김 여사는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지원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은 채 곧장 다른 귀빈들을 맞이하러 가버렸다. 김 여사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찬낱 손님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식 이후 민우와 지원은 해운대의 새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 아파트는 김 여사가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마련해준 결혼 선물이었다. 그 집은 김 여사의 자부심이자 오랜 세월 고생하며 일군 결실이었다. 김 여사가 아파트 명의를 두 사람 공동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을 때 지원은 그제야 한층 밝은 표정을 지었고 민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수긍했다. 김 여사는 그저 웃으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아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김 여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손수 전통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도착 후 초인종을 눌렀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지원이 나타났고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여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원은 문 앞을 가로막으며 예전과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왔느냐며 신혼부부에게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자주 방문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그저 두 사람을 보고 싶었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앱으로 음식 배달이 흔한 시대라며 굳이 부산에서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뒤에 서 있는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뚜렷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 분명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김 여사는 이곳이 전혀 편하지 않았다. 지원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가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 시간에도 지원은 주로 민호와만 얘기를 나누었고 김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저 듣기만 했다. 밥을 먹고 난 후 지원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외출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지원은 민호에게 어머니를 일찍 배웅하라며 저녁에 부부가 함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민호는 어머니를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 김 여사는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지원의 냉담함도 민호가 나서서 어머니를 감싸주지 않는 것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다. 민호는 이제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걸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김 여사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김 여사는 종종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는 항상 바쁘다고 했고 통화는 늘 짧게 끝났다. 명절이 되어도 민호와 지원은 늘 처가를 먼저 방문했고 김 여사의 집에는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 여사가 정성껏 차린 밥상도 지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민호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가 부산의 전통적인 예법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번은 김 여사가 민호에게 지원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저 지원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시부모의 사생활 간섭에 민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아내 편을 들 것이고 며느리와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김 여사가 전화를 걸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무미건조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다. 어느 날 김 여사가 민호에게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바쁘다고만 대답했다. 김 여사가 서울로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직접 문자를 보내왔다. 젊은 부부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니 자주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단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 여사는 더 이상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큰 상처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식 이후 김정숙 씨의 삶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유대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전화는 점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갔다.
전화할 때마다 민호는 항상 바쁜 듯이 급하게 대답했고 마치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가끔 형식적인 문자만 남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긴 대화를 피하려 했다. 어느 날 김정숙 씨는 직접 서울로 아들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큰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긴 버스 여행 동안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문을 연 사람은 지원이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은 문 앞에서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김정숙 씨가 두 사람을 보러 왔고 음식을 좀 가져왔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몸을 옆으로 비켜기를 터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안은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그녀가 직접 돈을 내어 마련해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것 같았다. 지연은 앉으라고 권하지도 살갑게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가끔 시간을 확인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호는 서재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어머니가 부르자 그제야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도 바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어머니의 방문이 반갑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식사 시간 동안 지원은 음식에 별 관심이 없는 듯 젓가락질을 대충 했다. 그녀는 민호와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시어머니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김정숙 씨가 두 사람의 생활에 대해 물어봐도 지원은 성의 없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겠다고 했다. 민호는 이를 말리지도 않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숙 씨는 섭섭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지원이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둘만 남은 후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조심스럽게 잘 지내고 있느냐 행복하냐라고 묻자 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원은 현대적인 사람이라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그 말을 듣고 김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와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그녀는 꾸준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민호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연결이 되어도 지원이 대신 받아 무심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지금 바쁘다거나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짧은 답변만 돌아왔고 그마저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숙 씨는 자신의 존재가 이제 아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자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산에 내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루 종일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전화가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올해는 먼저 지원이네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부산에는 잠깐 들렀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녀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민호와 지원은 짧은 방문만 하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다. 김정숙 씨는 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원이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미안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지원을 따라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김정숙 씨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제 아들은 정말로 그녀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거절당하는 전화, 짧아지는 만남, 혼자 맞이하는 명절. 이 모든 것이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호가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 바쁨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김정숙 씨는 식탁 앞에 앉아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았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식탁. 그녀는 조용히 음식들을 정리한 뒤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다. 이제는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아들을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늦은 밤 김정숙 아주머니는 자갈치 시장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 민호의 이름이 뜨자 아주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엄마, 지원이 임신했어요. 순간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기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고 연신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하지만 민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간단히 그냥 괜찮아요 라고 답할 뿐이었다. 아주머니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다음날 바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새벽 김정숙 아주머니는 미역국부터 몸보신에 좋은 반찬들까지 한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부산을 떠났다. 예전에 민호가 어렸을 때 정성껏 챙겨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며느리를 위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지원이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으며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지원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보다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두 팔을 꼬며 문 앞에 서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으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보이며 말했다. 임신한 몸에 좋은 음식들 좀 해왔어요. 그러나 지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요즘은 다 배달돼요. 이렇게 부산에서까지 힘들게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꿋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직접 챙겨주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러자 지원은 피식 웃으며 비켜섰고 아주머니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호는 집에 없었고 지원만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아주머니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했다. 아주머니는 준비해온 음식을 조심스레 부엌에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임신 상태를 물었다. 지원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심한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잠시 후 지원은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직장에 복귀할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말에 아주머니는 놀랐지만 차분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어머님은 이제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멈칫했다. 지원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통보였다.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생선 가게는 제 인생 그 자체라 쉽게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러자 지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필요 있나요? 가족을 돕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머니는 가게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지원은 별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다시 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아기를 봐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애랑 가까워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아주머니의 의사 따위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아주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일을 대신해줄 존재일 뿐이었다.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남긴 채 아주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다. 지원은 배웅할 생각도 없이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손주를 돌볼 도구로만 취급받고 있었다. 지원의 냉정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아주머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한 후 아주머니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고된 노동보다 이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 깊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독였다. 이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평생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번에도 그녀는 자신을 위한 길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김정숙 씨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의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강인하게 일해온 두 손도 이제는 피로로 인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원에게 쉬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김정숙 씨는 단순히 손주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다. 처음에 지원은 그녀에게 그저 아기만 봐주면 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빨래, 청소, 요리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한숨을 쉬며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
어느 날 저녁 손주를 재운 후 김정숙 씨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며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조심스레 주물렀다. 하지만 잠시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원이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민호의 셔츠를 집어들고 가볍게 흔들어 보이더니 몇 개의 잔주름을 발견하고는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김정숙 씨를 바라봤다. 어머니, 세탁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다리미질을 해서 옷장에 넣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숙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도 마치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지원의 태도가 아니었다. 바로 민호의 침묵이었다. 그는 언제나 갈등을 피했고 엄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김정숙 씨가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하면 민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지원이도 힘들어, 엄마. 회사에서 일도 많고 집에서도 쉴 틈이 없잖아. 그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정말로 지쳐있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집도 차도 결혼 자금도 다 마련해줬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원은 전화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답답해. 어머니가 너무 느려서 일을 2번 하게 돼. 애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아. 아기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숙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그동안 억누르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해도 이 집에서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김정숙 씨는 식탁에 앉아 아들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민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어릴 적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그 아이, 힘들 때마다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 언젠가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원이가 날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너 알고 있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김정숙 씨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제 아들도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제부터 서울에 오지 않을 거야.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엄마?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했고 충분히 참아왔다. 바로 그때 지원이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김정숙 씨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그렇게 가시면 앞으로 손주 보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그녀는 비꼬듯 웃으며 덧붙였다. 결혼하면 각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야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김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다. 아주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이젠 다르게 생각해야겠구나. 그녀는 지원을 한 번, 그리고 민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고만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남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어.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 다 돌려받을 거야. 이 아파트도 차도 결혼 자금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지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김정숙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는 부산의 작은 집 오래된 차상 앞에 앉아 아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금액이 적힌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를 사준 돈, 자동차 구입비, 결혼식 비용까지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자갈치 시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고 싶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은망덕과 차가운 말뿐이었다. 지원의 냉랭한 눈빛과 민호의 침묵을 떠올리자 가슴 깊이 씁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을 남처럼 대했다면 자신도 남처럼 행동해야 했다. 자신이 일궈온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는 넘겨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동욱을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평소에도 시장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많이 도와준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김 여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가져온 서류를 차례로 검토했다. 잠시 후 그는 상당 부분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록 아파트와 자동차 명의가 민호로 되어 있지만 구매 자금이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서 나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했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도 증여가 아닌데요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위임장에 서명했고 박 변호사는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날 바로 민호와 지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 통보서가 전달되었다. 재산을 반환하거나 소송을 각오하라는 내용이었다. 문서를 받은 지원은 즉각 분노했다. 감히 김 여사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믿기지 않았다. 자신에게 시댁이 해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녀는 민호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민호 역시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변호사가 보낸 문서를 읽고 난 후 커다란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혼란이 가득했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여사는 예전처럼 참고 넘기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남처럼 여긴다면 나도 남처럼 대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이제는 돌려받고 싶다. 거부한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김 여사는 알았다. 지원이 결코 이 일을 쉽게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이틀 후 지원은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사과나 타협의 제스처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아파트와 자동차 명의가 민호에게 있으니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김 여사는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박 변호사는 명예 이전 과정에서 여점을 발견했고 특히 거래 내역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작성해 두었던 차용 증서가 있었다. 이는 이번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사흘 후 김 여사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원과 민호는 법원에서 온통지서를 받고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그제야 지원은 김 여사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재촉했지만 민호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결정을 번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자신과 법적으로 맞설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동안 김 여사는 민호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더 모으고 박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더욱 강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순순히 자식에게 끌려다니는